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미국에서 버스 드라이버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베네핏 및 연수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용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트럭이 되었든 버스가 되었든지 간에 본인 적성에 맞는 업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심 끝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뭐니 해도 이 직업의 가장 큰 목적이 생활 안정에 있음은 두말 나위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버스 업계에 종사하니만큼 버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버스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 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할 것이며 최종 목표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시작으로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인 클래스 A 또는 클래스 B가 필요로 하고요. 그 기본 라이센스 이외에 에어 브레이크와 패신저 엔돌스먼을 별도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클래스 A를 가지신 분은 에어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으시겠지만 패신저 엔돌스먼을 별도로 필기 시험을 치러서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신저 엔돌스먼이란 많은 승객들을 싣고 다녀야 하는 상업용 버스 드라이버로서 안전사항들에 관해 승객들을 컨트롤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이론적인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처음부터의 목표가 버스 운전이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사는 인근 지역에 있는 트럭 드라이빙 스쿨에 등록을 해서 클래스 B의 차종인 버스 운전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때만 하더라도 약 $1,500 정도의 비용이 들었었는데, 현재 요즘은 대개 $2,000에서 $2,500 예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등록비를 내고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언젠가 되었든 최종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참고로 미국의 운전면허 종류는 상세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니 일단 간단하고 쉽게 클래스 A와 B 그리고 C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A, 대형 트럭 및 트레일러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클래스 A 소지자는 클래스 B와 C급의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B, 운전자 포함 10인승 이상의 밴 또는 버스 등을 사업용 목적으로 운전 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클래스 C, 일반적인 운전 면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용 라이센스들을 열심히 트레이닝을 한 후 한 번의 시험에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몇 번씩 재수 시험에 도전을 한 후에 합격해서 기쁨을 나누게 되겠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경력이라는 벽이 되겠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사업용 대형 차량을 운전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을 받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모든 케이스들이 이런 경우가 아니겠으나, 보통 라이센스 취득 후 초보자들이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들이 마을버스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관례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첫 단계는 DMV 연방교통국에 가서 본인의 운전기록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용 드라이버는 과거 7년 동안의 기록을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경미한 교통위반 티켓 1장 또는 최대 2장까지는 버스 회사나 보험회사 심사에서는 예외 조항으로 봅니다만, 다만 중대한 사고 또는 DUI, 즉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직장에 취직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 DOT, 즉 연방교통국에서 지정한 메디컬 센터에 가서 드러그 앤 알코올 및 그 밖에 필수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통 2년 만기 메디컬 카드가 나오는데, 혹시 지병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또는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 6개월 아니면 3개월 만기 형태의 의무 카드가 나와서 항상 만기 전엔 다시 재방문해서 검사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마을버스 개념 비슷한 것이 각 시정부에서 미니버스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셔틀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대다수가 최소 경력 1년 정도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초보도 모집해서 별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리서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직장인 경우에는 버스 운영을 시정부에서 하다 보니 효율적인 차량 관리도 좋은 편이고, 베네핏으로는 각종 의료보험이라던가 은퇴연금 그리고 유급휴가 등이 보장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초보들이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곳들이 대개들 리무진 회사라던가 미니버스들을 베이스로 한 셔틀버스 회사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경력을 쌓게 됩니다. 그런 셔틀버스 회사란 공영 주차장이나 호텔 셔틀 아니면 공항 셔틀 등이 한 예가 될 수가 있겠네요. 미국 내 도시별로 어느 정도 기본 페이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를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페이가 13에서 16달러 플러스 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핏으로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고, 다만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이 되는 업체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해주는 법이 2015년 이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가급적 큰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1년 내내 신규 드라이버들을 모집을 합니다. 어차피 이들 업체에서도 드라이버들을 모집하는 이유가 경력 쌓기 위함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있으려면 더 있고 때가 되면 나가도 좋다는 식이죠. 제 자신도 초보 시절에 미 주류 사회에서 리무진 회사의 일명 파티버스와 스트레치 리무진 등을 운전하면서 경력을 쌓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파티버스란 미니버스 또는 일반 버스 내부를 개조해서 리무진 내부 장식을 해놓은 차량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리무진 회사에선 사업용 버스 라이센스 소지자들은 귀한 대접을 받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리무진 드라이버들이 승용차 라이센스인 클래스 C 소지자들이 대부분인데, 회사 수입을 많이 올려주는 파티버스를 구입 운행하려고 해도 거기에 맞춰주는 라이센스 소지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아무튼 주 7일 365일 동안 거의 쉬는 날이 없이 평소엔 리무진 차량에 주말에는 파티버스 차량 등을 몰면서 어찌되었든 버텨내었습니다. 연수입은 이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약 4만 달러 정도 내외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직업인 모터코치 드라이버나 그 당시 때의 입장에서도 한 가지 공통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서비스로 인한 고객들이 차량 서비스 회사에다가 특정 드라이버 요청에 따라 수입이 차이가 많다는 점이죠. 그 후에 현 직업인 모터코치 업계에 진출을 하게 되었죠. 아무튼 경력이 없으면 모터코치 회사에서도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 밖에 다른 연줄로 써주고 싶어도 보험회사에서 이력을 검토해 본 후 영 아니다 싶으면 퇴짜를 놓는답니다. 한마디로 보험회사가 갑인 셈입니다. 모터코치 회사 이전 경력은 해당 회사와 보험회사 간의 크레딧에 따라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보는 것이 관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터코치 업계에서도 두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선버스 회사로 가느냐, 다른 하나는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 전세버스 회사로 가느냐입니다. 대표적인 노선 고속버스 회사란 그레이하운드, 아메리카노, 피터팬, 플릭스버스, 메가버스 등 이외에도 로컬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한 회사들은 대형급 회사이며 각종 베네핏들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의 고속버스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 직원인 경우 무료 여행에다 동반가족 디스카운트 혜택은 기본이고, 그리고 각종 의료보험 및 은퇴연금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타지에 숙박 시 회사 지정 기숙사가 아닌 지정된 호텔을 독방 기준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럼 이들 연봉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일단 그레이하운드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리서치한 직업 소개 사이트 중에 하나인 인디드란 해당 사이트 칼럼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시간당 페이가 평균적으로 $20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미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아도 평균적으로 34%를 더 받는 조건이라 그러네요. 일을 주당 법적 근무 한도인 70시간으로 계산해 보았을 시 한 주에 1,470불인 셈이 되고 1년으로 봤을 시 단지 이론적인 계산이라면 7만 560불을 벌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를 곧대로 이 금액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점이, 이는 신참과 근속이 오래된 고창급 드라이버의 페이 차이의 변수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당연히 근무 연한이 오래된 고창급 드라이버라면 평균 이상이겠죠. 그리고 같은 캘리포니아 주만 하더라도 사는 도시에 따라 생활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저 이 정도 수준이라고만 짐작하셔야지 내가 지금 당장 그레이하운드에 들어가서 이 금액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선택인 전세버스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세버스 다음 단계가 고속버스인데 미국에서의 현실은 다른 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인이 라인 고속이냐 전세 고속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지 어느 게 더 못하고 낫다라고 단정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전세 고속버스 회사인 경우에는 제가 가진 자료인 A, B, AF에 의하면 2017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미국에만 약 3천여 군데의 크고 작은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각 회사들마다 대우도 다 다를 것이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즌에 따라 연수입이 들쑥날쑥한 건 뻔한 일이죠. 그리고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과 회사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회사 소속이라 할지라도 누군 평균보다 더 벌어가고 다른 누구는 덜 벌어가는 평등하지 못한 현실도 존재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그레이하운드 기준으로 누구는 더 벌어가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버는 드라이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직업 연봉으로 따지자면 평균을 내기가 어렵네요. 그 한편엔 봉급 이외에 팁이란 존재는 무시 못하죠. 각 버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어카운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것들이 시즌제인지 아니면 연간 지속적인 일인지, 또한 하는 일들의 성격이 장기간 출장이 많거나 적음인지, 그리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 차종이 내 취향인지, 또한 대우가 어떠한지 등등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점이 라인 고속회사 선택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정보는 어떻게 얻어낼 수가 있을까요? 대개 같은 사업용 버스 드라이버끼리는 같은 동종 업계에 고생한다는 일종의 유대감 같은 것이 있어서 처음 보는 기사한테도 친근감을 표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상대편 기사들이 대부분 친절히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 서로 마주칠 때도 비록 소속과 지역이 다르다 해도 서로 손을 들어 인사하는 에티켓이 관례입니다. 드라이버 페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회사 규정마다 다 다른데 저희 회사처럼 시급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플랫 레이스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이라 할지라도 회사 출퇴근 시에 타임카드 찍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시간대로 페이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저희 회사처럼 플렉스 아워 레이시라 해서 가령 예를 들어 로컬 호텔에서 공항까지의 편도 서비스인 경우 로컬 지역이 시내인지 시외인지에 따라 실제 주행 시간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시간 또는 5시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 페이를 해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주행 시간은 페이 받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면도 있게 마련입니다. 한편 플랫 레이시란 드라이버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했든지 간에 반나절과 한나절 일로 나눠서 일률적으로 페이를 지급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런 경우 겨우 한두 시간 일을 해도 반나절 페이를 받는 경우와 반나절 이상을 일을 했을 경우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 정해진 일당을 받는 식이 되겠죠. 이러다 보니 어떤 방식의 페이가 되었든 장단점이 있긴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이 있어야 이런 페이 방식이 있지 일이 없는 날엔 노페이가 원칙입니다. 아무튼 제 자신의 개인적으로 느끼는 라인 고속과 대절 고속 회사 간의 장단점을 꼽으라면 먼저 단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라인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내가 내일 또는 주간별로 스케줄이 나와서 어느 정도 개인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대신 전세 고속 회사에서는 가령 내가 오늘 로컬 일을 하는데 내일은 뭐 할지 또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개인 스케줄 조정이 불가능한 점. 아예 내일 일은 고사고 만약 오늘 오전 일만 있어서 오후에는 개인적으로 밀렸던 일을 할 계획이 있었을 때 갑자기 SOS 콜을 받아 오후에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이럴 땐 황당하기 짝이 없죠. 장점으로서는 만약 본인 자신이 항상 새로운 일과 장소에 도전적이고 플렉시블한 성격을 가졌을 시 참으로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네요. 그동안 제가 올린 동영상들에서 보셨다시피 참으로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를 가진 승객들과 짧거나 긴 여정의 장거리 여행을 같이 떠날 때 서로 열린 마음으로 비록 모르는 사이일지라도 이내 곧 가족 같은 유대감이 생긴다고 해야 할까? 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 아니 성취감 같은 정이 생기고 저도 한때 일반 라인 고속버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엔 별로 느낌이 안 들었지만 이 전세 고속 회사에서는 가령 여행이 끝났을 시 어느 문화권 승객이든 상관없이 서로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지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쪽이나 저쪽이 더 낫나를 고르기에 앞서서 먼저 본인 성격과 적성이 어느 쪽하고 더 맞는지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시는 편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처 앞에서 언급을 못했던 미국의 대중버스 교통에는 앞서 언급한 부분 이외에도 시내 메트로버스라던가 스쿨버스 또한 있습니다. 이들 직종에 대한 접근 방법은 앞서 설명한 부분과는 다릅니다. 물론 클래스 B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에 어플라이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메트로버스인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전적으로 운용을 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승용차 라이센스 소지자도 적성과 면접 검사를 거쳐서 채용 후에 자체적인 트레이닝으로 상업용 면허를 따게 해주는데 일단은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8주간 트레이닝 기간이라 해서 가장 미니멈 페이만 받고 이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클래스 B 소지자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코치 회사에 LA 메트로 출신 드라이버가 몇 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훈련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13달러 정도 그리고 훈련 후 약 16달러 그리고 2년 후에는 24달러까지 오른다고 그랬던 걸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처음에 일에 배치될 때는 오로지 파타임 형태로만 시작하고 점차 풀타임으로 격상한다고 그러는데 이마저도 지원자가 하도 많아서 채용이 되기가 여간 쉽지 않다고들 그럽니다. 현재는 어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우는 시형버스다 보니 시 공무원급에 준하는 대우 베네핏을 받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왔냐고 물어보니 뭔가 새로운 일과 경험을 찾아 떠나고 싶었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쿨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지라 일단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학교 지역구를 관할하는 스쿨버스 업체에 직접 지원해서 채용이 된다면 자체 트레이닝으로 상업 면허를 취득하게 한 후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하게 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느끼는 점은 일의 성격이 학교 학생들을 시간표에 맞춰 등하교를 시키는 일인지라 다른 직종과는 다르게 일정적으로 고른 스케줄을 가진다는 점이 특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직업 소개 사이트에 나와 있는 집 리크루터에 의하면 미국 평균적으로 주당 페이가 652달러 정도이고 연간 33,891달러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어느 연도 기준으로 설정했는지 안 나와서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충 이 정도로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버스 드라이버가 되는 과정은 제가 설명한 이외로도 개인적인 현실과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나아가는 절차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아는 한 범위 내에서 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두서없이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